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전국에서 350건 계약하는 세무사, 사장님 2,000명 상담한 세무사로 불리는 청하세무에게 최희우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아여대에서 섬유예술학과를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공과 다른 세무사를 진로로 선택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미술은 굉장히 오래 했어요. 예술 고등학교 출신이고 이화여대 섬유예술과 출신이라서 미술은 10년 이상 했는데요. 대학교 입학하면서 이 길이 내가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예술을 한다는 거는 골방에서 나와의 싸움을 하고 작품과 나와 둘의 대화를 하는 건데 그게 과연 맞을까? 이런 의문이 들던 도중에 복수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복수 전공을 했고 경영학 복수 전공을 하면서 나 혼자 이렇게 뭔가 드립답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면서 합의점을 이끌어내고 이런 쪽에 더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던 와중에 집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한번 어려워졌었어요. 제가 원래 작가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작가를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고 살기에 문제가 없는 걸 해야 되겠다. 기왕 바꾸는 거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때마침 학교에 회계사 합격생들이 이제 와가지고 선배와의 대화 이제 이런 걸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회계사로 살아보니 너무 좋고 전문직이어서 좋고 또 여자로서도 아이 낳고도 계속 할 수 있는 전문직이고 이런 점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혹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회계사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자꾸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세무사로 전향을 했는데 세무사 전향하니까 척허덕 붙더라고요. 그렇게 된 걸 계기로 이제 세무사로 지금 살게 됐습니다. 청하세무에게를 성장시킨 특별한 비결이 무엇인가요? 제가 세무사로서 처음 오픈을 할 때 뭔가 원대한 꿈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전히 먹고 사니즘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고 세무사들 사이에서 보통 꿈꾸는 세무사무실은 이제 직원 4명인 세무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개업 초창기부터 예상치 못하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만큼 늘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온 게 있었고 제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있다가 세무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만의 관행이 있는데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제가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은 세금 낼 때가 딱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납부기한 다 달아서 그제서야 고객한테 그렇게 통보하는 방식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어떤 싸움의 요인이 되는 거죠. 네, 흔한 세무사무실의 풍경이거든요. 고객하고 세무사무실이 이 세금이 맞네 안 맞네 내네 못 내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흔한 광경인데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픈할 때는 이 세금이 얼마 나올지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미리 결산해서 미리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고 그렇게 하자 소개가 쏟아지더라고요. 경험해 보신 분들이 그런 데가 있어? 그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셔서 그게 비결이라면 비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MR이라고 부르거든요. 미리미리예요.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세금을 좀 이렇게 미리 정리해드리는 부분이 가장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저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사나 싶어요. 저 자신도. 제가 하루에 전화통화를 20통 이상 하고 그리고 웬만한 세무사무실 4개 규모거든요. 기장팀이 4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운영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매주 라이브 방송도 합니다. 강연도 중간중간 하고요. 책도 준비하고 있고 제가 그림 작가로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6살 딸이 있는 육아맘이기도 하고 또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 때는 막 수행 맞아가면서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해요. 먹고 살만한데 그만해라.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저만의 어떤 결핍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 덕택에 이제 어렸을 때는 좀 괜찮게 여유롭게 살다가 20대 초반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집이 한번 경제적으로 확 어려워졌어요. 그런 어려웠던 시기를 겪으면서 이게 원래 내 것도 아니었지만 뭔가 되찾아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뭔가 잃어버린 느낌? 그렇게 다시 되려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 무의식적으로 되찾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 때문에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 시절 전공한 미술이 세무사 일에 활용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미술과 세무 이쪽이 완전히 정반대 분야고 전혀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두 개를 다 해보니까 어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제가 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림은 친언니 같고 세무 혹은 숫자는 남편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림은 뭔가 살가운 친언니처럼 내 마음을 다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존재로 생각이 된다면, 세금, 숫자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 든든하게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는 이런 남편 같은 느낌이에요. 이 두 개가 처음에는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두 개가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세무는요, 온전히 저한테 이 일을 맡기는 사장님 입장에서 그 사람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하고, 사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이 덜 나올까,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절세 방안이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세금은 매개일 뿐이지 업무의 핵심은 결국은 소통이에요. 소통이고 공감이고. 그런데 그림 같은 경우도 나만의 고유한 색을 가지고 어떤 논리를 굵직하게 펼치는 그런 건데, 이 역시도 결국은 공감이 되어야지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상대방에게 공감이 될 때 소통이 가능하고 설득력이 있는 거라, 그런 부분에서 좀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른 세무사들하고 조금 다른 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세무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세무사인데도 보통의 세무사는 세금 줄이시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관리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로 사장님이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요. 아, 그렇다고 한다면 경영 전반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니 그 속에서 세금이 이게 맞을까,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사장님 편에서 이야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세무사님하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시각이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다른 분야를 좀 깊숙하게 해보고 조금 공감과 소통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세무사하고 좀 다르다고 느끼고, 그게 마찬가지로 예술하고 세금이 조금 통하는 부분이 공감, 소통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무사로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궁금합니다. 제가 보통 하는 일이 사장님하고 대화하는 일이에요. 전화로도 하고 직접 오셔서 대면 미팅도 하고 이러는데, 특히 2월이 되면 개인 사업자 중에 매출이 크신 사장님들하고 1대1로 대면 미팅을 해요. 사장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죠. 이제 한 사례를 들자면, 법인 전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장님이 있으셨어요. 제가 그 사장님한테 대표님은 꿈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표님께서 갑자기 원산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었는데, 이러면서 뜻밖의 질문을 받은 거죠. 내가 원래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였는데 그걸 잊고 살았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법인을 지금 전환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선 맞고 어떤 부분에선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내가 여태까지 10몇 년을 그렇게 오랜 기간 사업하면서 세무 상담도 많이 받고 했지만 이런 상담은 처음이었다. 세금을 물어보려고 왔지만 이 경영 전반의 방향성을 내가 잡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게 굉장히 뿌듯했던 경험으로 기억이 나네요. 동무님의 향후 목표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매주 일요일 8시에 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인스타, 틱톡 세 군데 열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라이브를 꾸준히 계속 해볼 계획이에요. 연말에는 2번째 제 작품 개인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강의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좀 많이 할 생각이에요, 들어오는 대로. 그런 거는 단기적인 목표일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한테 이 청와세무회계라는 이 회사가 큰아들 같거든요. 저는 실제로 딸 하나가 있습니다만 저한테는 큰아들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 꼭 잘 되어야만 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 될 때까지 언제까지고 계속 지원을 해주고 싶은 그런 존재예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장님들도 각자의 사업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를 만나는 모든 사장님들이 이런 큰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좀 친한 친구 같은 존재로 남았으면 하는 게 저의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추가로 개인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개인전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림을 끊었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붓을 놓은 지 15년 정도 됐을 때 저희 남편인 회계사님께서 그림 그린 게 아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취미로라도 한번 화실 가서 그려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5년 만에 화실 가서 이렇게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리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점 한 점 그리는데 보통 한 달에 한 점 정도씩 제가 완성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전공자니까. 그랬는데 그게 12점이 모이니까 그걸 저 혼자만 보고 있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모아서 달력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면 이게 제가 만든 달력인데 세무 스케줄이 앞에 나와 있고 뒤에는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쭉 넣었는데 이걸 제가 만들어 가지고 사장님들한테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이 이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올해 2번째로 이렇게 달력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소문이 나서 막 사장님들께서 10부 주세요 막 이러신 분들도 계셨어요. 달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이걸 안 갤러리 대표님께서 달력에 들어가는 원화를 모아서 개인전을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저의 첫 개인전을 하게 됐는데 제가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의외로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 파주에서 남양주에서 멀리서도 그림을 보러 와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엔 그럴 생각이 없는데 이걸 구매할 수 있습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의외로 또 구매도 많이 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갤러리 대표님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래서 반응이 좋다 보니까 그럴 거면 이걸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올해 말에 또 해보자. 그래서 지금 2번째 개인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 시절에 이화에서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돌이켜보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복수 전공을 하기 전에 미대생으로 살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학교를 좀 덜 갈까? 어떻게 하면 좀 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고 그 당시에 내가 이 일이 맞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지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다른 분야 책을 많이 읽고 좀 이렇게 생활을 했었던 것 같은데 교양 수업 같은 데 가면 다른 과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리고 복수 전공하면서 수업 시간에 보통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팀플, 그게 경영학과는 특히 많은데 그때 팀플을 하면서 다른 과 친구들 만나면서 느꼈던 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시야가 넓고 그리고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를 그때 많이 알았고 나랑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나와 다른 방식으로 답을 찾아 나가는 방법을 바로 옆에서 봤을 때 그게 굉장히 반성하고 배우는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복수 전공을 하면서 지금 리포터님도 복수 전공 한다고 하셨는데 졸업을 어떻게든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나서 저는 계절학기를 들었었거든요. 방학에도 도서관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 걸 보면서 나보다 더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게 느낀 게 많았죠. 학교에서만큼은 그 어떤 분야더라도 좀 폭넓게 다른 주제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얻은 가장 큰 기회가 그런 거였지 싶습니다. 동무님께서 생각하시는 이화 DNA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생각을 해요. 주인공으로서 좀 주체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나가는 DNA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제가 만난 이화인들은 그 어떤 외부의 이런 영향 받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1인분 이상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회사 바깥에서, 학교 바깥에서 이화인을 만나면 어쩐지 그런 것 같았다 라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마지막 질문으로 네. 이화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채플 들으러 가면 선배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시잖아요. 그럴 때 선배분들이 오셔서 여기 오니까 친정에 온 기분이 들고 후배분들이 너무 예뻐 보이고 그런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외부 강의를 나갔는데 취업준비생분들 대상으로 한 거에서 이대생분들이 선배님 저도 이대생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시는데 그게 너무 반갑고 너무 토끼처럼 예쁜 거예요. 이게 그때 그런 느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강의에서도 강조한 내용입니다만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냐면 나에게 도전적인 주제나 무언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나한테 주어졌을 때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지금은 선택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걸 생각해보면 그때 그냥 귀찮아서 안 했던 게 못했던 일이 돼요.
기회인 줄 그때는 모르는 거죠. 근데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는 저는 무조건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가장 최악의 의사결정은 할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게 최악의 의사결정이거든요. 뭐라도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해서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안 하니만 못한 게 되면 창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언가를 해봤을 때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그 과정에서 겪은 경험이 그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잘 되게 만들어줍니다. 뭐라도 하자. 그리고 실패하는 걸 주저하지 말고 그 어떤 기회든 무엇이든 간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